이번에 건강장수 120세를 위한 몸과 마음 관리 제목으로 책을 쓰게 된 염용훈입니다. 저는 의사나 과학자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긴 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고, 최근에는 은퇴 후에 만성 질환을 치유하는 전문 힐링 병원을 오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질병을 갖게 되면은 별 생각 없이 병원과 의사를 찾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매뉴얼대로 처리하는 그런 수동적 치료를 받는 입장하고, 그다음에 건강 관련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치료를 받는 입장은 사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요모조모 다 깐깐히 다 따지는데, 자동차 살 때, 휴대폰 살 때, 유독 건강이나 질병이나 병원 처치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입니다. 왜 그럴까? 잘 모르니까. 전문적인 분야니까. 그리고 의사나 병원이 알아서 잘 해줄 테니까. 그런데 제가 책을 많이 보면서 느낀 거는, 최소한 무엇이 어떻게 연계되고 질병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야지. 특히 우리가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막연히 의사나 병원에 맡기지 말고 몸의 지혜, 저희 보통 몸 안에 100명의 명의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몸의 지혜를 일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례로 제 아주 가장 친한 친구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상선 암이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실 갑상선 암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근데 진단이 나와서 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게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거의 6개월을 목소리도 못 내다가 그냥 갔습니다. 왜 이렇게 똑똑한 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할까?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누구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건강해야 될까? 저희가 산다는 것이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건강을 빼놓는 행복이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신체적 자유가 없는 건강이 과연 가능할까? 잘 걷지 못하는데 자유가 과연 가능할까? 결국은 사람마다 다 가치관은 다르지만 무엇 하나 불변의 진리는 일단 건강하고 행복을 찾아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상식적인 얘기지만 건강에 관심을 갖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쁜 세상에 뭘 1000권씩이나 읽을 필요가 있느냐. 건강서적이라는 게 다 그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읽다 보니까 자꾸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이게 맞다 그러고 저 사람은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자꾸 파고들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하나 관통하는 맥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 많은 책을 읽고 결국 느낀 것은, 우리 인체는 소우주다. 그리고 그 오묘하고 정교한 그 유기적 시스템이 신의 작품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것 같다. 저는 무신론자, 유신론자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우리 몸이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오묘하게 돼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치유와 치료는 고장난
자동차 부품을 갈아 끼우는 것이 아니고 잘 가꾸어야 할 정원이나 나무와 같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물질과 의식, 영육인데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로 매개가 돼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영육이 따로 떨어져서 여태까지 에너지층이 없었는데 양자역학에 의해서 그 에너지층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물질이 에너지고 에너지가 물질이다 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우리 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은 세상에 물질이라는 생물과 무생물이 있습니다.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는 생명체입니다. 생명력이고 이 생명력은 뭔가를 자꾸 힘을 내서 움직여야 됩니다. 뭔가가 끊임없이 작동을 하는 것이 생물이고 작동을 안 하는 것이 무생물입니다. 근데 그 작동을 하게 되는 원리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생물은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명제입니다.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다음에 이 생물에는 또 식물과 동물이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의 차이는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생물은 에너지가 있기 위해서 뭔가가 영양분이 공급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물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기 위해서 뼈와 근육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체는 생물이고 또 동물이고 그래서 둘 다 갖춰져 있는 그 하나의 생명체인데 결국 인체의 가장 근본 단위는 기관이건 조직이건 가장 근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결국 세포의 건강이 몸의 건강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를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발전소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데 그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한 미토콘드리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영양과 산소고 그 영양과 산소를 거기 날라다 주는 것이 혈액이고 그래서 이 세포의 건강은 혈액의 건강이다. 그래서 또 하나 명제가 좋은 혈액과 좋은 혈액 순환이 건강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생물, 에너지가 필요하기 위해서 영양분, 뭘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물이 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되는데 근육과 뼈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세포에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액이 중요성이 대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의 표지 키워드로 어떤 제시한 게 식동의 심인데 우선 아까 얘기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잘 먹어야 되고 동물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유기적으로 서로 작동하기 위해서 촉진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잘 고장났을 땐 고쳐야 되고 더 잘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이 의인데 보통 우리가 의하면은 의사나 병원만 생각하지만 좀 더 크게 봐서 그걸 촉진시키는 일, 치유, 치료 다 포함해서 아까 얘기한 그 에너지를 만드는 일, 결국 에너지는 소화, 흡수, 배설, 그다음에 움직이는 뼈, 힘줄, 관절 모든 것이 다 잘 작동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것이 잘 지켜지면은 거기서 조화와 균형이 유지가 되면 건강한 거고 그것이 부조화가 되고 불균형이 자꾸 일어나면 건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 움직이는 것, 그다음에 치료, 치유가 중요하고 거기에 마음이 그리고 뇌 건강이 합쳐져서
심신 건강으로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체에서 작동하는 원리를 보니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질환도 다 여기서부터 인과관계가 생깁니다. 먹는 것, 먹어서 소화, 흡수, 동화시키기 위한 내장의 문제, 위장부터 대장, 소장까지 다 거기서 비롯되는 질병들, 그다음에 운동을 위해서 뼈와 근육이 필요하고 그 뼈와 근육이 필요한 운동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혈액이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 혈액의 질이 좋아야 되고 순환이 좋아야 되는 것. 그래서 이 세포의 건강이 몸의 건강인데 세포가 비건강한 상태가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세포에 영양을 잘못 공급하면 당뇨가 생길 수 있고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혈액이 엉켜 있으면 고혈압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다 여기서부터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의 신비함이 이게 식동의 따로따로 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연결이 되고 그렇다고 암 치료, 당뇨 치료, 고혈압 치료가 당뇨만 등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근본 원인이 혈액이 좋아야 되고 혈액 순환이 좋아야 되는데 이것이 잘 되면은 암과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뭐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 한꺼번에. 그래서 이게 다 세포의 건강함과 세포의 영양을 제대로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다 귀결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책에서 결국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 다 치료가 되면 한꺼번에 치료가 될 수 있고 치료가 안 되면 다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계 자료도 백업을 했지만 이제 세 가지 다 한꺼번에 앓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따로따로 지금 봐왔는데 그것이 아니고 결국 몸의 상태, 세포의 상태가 건강한 상태가 되면 이런 것들이 저절로 한꺼번에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 제가 하여튼 명확히 이해하고 인지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결국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인데 신체적 건강은 최소한 신체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지 되고 자꾸 의존하다 보면은 자꾸 퇴화가 되고 그다음에 결국 나중에는 걷지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신적 건강은 뇌 건강을 주로 얘기하는데 이제 뭐 보통 치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이제는 중요시 됐습니다. 그런 두 가지가 잘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오래 장수하기 위해서는 중장년층 못지않은 인지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지 기능이 뇌 건강이고 거기에 최근의 연구는 근육과 영양이 잘 공급이 돼야지 뇌 건강이 되고 특히 운동은 하루에 20분 정도 근육 운동을 하면 뇌 건강이 상당히 강화가 된다고 연구 결과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또 자꾸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뇌 건강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 그다음에 또 오래 장수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한 80 중반이 되면 또래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별 생각 없이 준비 없이 하다 보면 굉장히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발전하게 되고 그걸 잘 매니지를 하면은 혼자 있는 것에 그 고독의 즐거움을 나름대로 잘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블루존도 그렇고 슈퍼에이저 분석도 그렇고 행동이 한가하고 느릿느릿한 사람, 비만한 사람은 장수인 중에 없습니다. 뭔가 계속 부지런하고 바삐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뭐 야위진 않더라도 비만한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 장수인들의 결론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또한 먹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먹는 것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육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채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각자의 그다음에 또 소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식욕이 왕성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아까 얘기한 신체의 그 행동 그것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충족하다 보면 건강 장수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운동이라는 것이 뭐 보통 헬스에서 근육이 울룩불tuk하고 이런 뜻은 아니고 모든 것이 적당해야 됩니다. 적당량의 운동과 그리고 적당량의 고통을 주다 보면은 그것이 몸에서 자생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생명력이 강화되고 건강이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당한 운동, 그다음에 과도한 운동과 스트레스는 또 오히려 피로와 노화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장수인들의 생활은 고통과 회복의 반복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본능이고 또한 건강하기 위해서는 좀 더 힘들고 좀 더 귀찮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 생각보단 쉽지 않지만 사람들은 웬만하면 하다가 편안하고 안락한 걸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력이 짧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강 장수의 키워드로 생각하면 힘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좋은 성격, 이게 장수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다 스트레스를 받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력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강조하지만 좀 더 부지런하고 활동적인 생활 같은 비만한 장수인은 없습니다. 장수인들의 가계에는 그런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보통은 사람이 만성질환, 암 많이 걸리지만 장수인들은 유전적으로 그런지 아니면 거의 질환에 걸리지 않습니다. 식습관은 식욕이 강한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잘 씹어 먹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치아 건강 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육류도 많이 즐겨 드시고 하여튼 먹는 거는 그렇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예민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영양 섭취는 크게 무엇을 먹느냐하고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는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과 그걸 촉진시키는 물과 소금이 있을 거고 어떻게 먹느냐의 방법은 소식을 하냐, 마음껏 먹느냐, 그 다음에 뭐 정통 단식으로 들어가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또 갑론을박입니다. 장수인들 분석에서도 그렇게 딱 어떤 통일된 먹는 먹거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었고 어떻게 먹느냐하고 행동이 상당히 뚜렷한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에서 제가 실제로 실천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정통 단식은 너무 어렵고 거기서 간헐적 단식 중에서 아침 한 끼 거르는 거 이것은 웬만한 사람들이면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나 한참 일할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뭐 세 끼도 모자르겠지만 제가 주로 이 주 독자층인 중장 노년층에 들어가서는 한 끼를 아침 한 끼 굶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를 여러 가지 논리로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책에서만 보고 그냥 얘기했으면은 좀 또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실제로 해보고 느끼고 경험을 하고 옛날보다는 훨씬 좋은 건강을 찾고 있고 그래서 그 간헐적 단식 얘기가
어떻게 먹느냐의 핵심 주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건강한 방법으로 먹자. 이것이 또 하나의 테마입니다. 먹는데 무슨 뭐 이렇게 먹건 저렇게 먹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가 아니고 이제 중장 노년층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혈액의 순환과 혈액의 질이 중요한데 여기서 당뇨하고 인슐린의 문제입니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생기고 그것이 중장 노년층에서는 굉장히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관건이고 먹는 거에서 탄수화물이냐 지방 단백질이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혈당을 관리해야 됩니다. 혈당을 줄이고 그다음에 먹는 순서가 탄수화물부터 먹으면은 이것이 금방 소화가 돼서 혈액으로 금방 들어가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먹는 순서를 채소 위주로 우선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과 지방을 먹고 제일 나중에 탄수화를 먹는 것이 연구 결과로서는 당뇨약을 복용하는 그 효과하고 거의 혈당을 내리는 그 효과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간헐적 단식과 그다음에 먹는 순서를 다른 건 몰라도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맨 마지막에 먹자. 저는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고 옛날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침을 한 끼 거르는 것의 효과는 뚜렷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소화기관의 휴식입니다. 우리 인체는 3대 주기가 있습니다. 활동 주기가 있는데 음식물을 섭취해서 소화하고 몸에 동화가 되고 그다음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흡수, 소화, 동화, 그다음에 배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시간대가 흡수는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다음에 소화, 동화는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다음에 배출은 새벽 4시부터 아침 지나서 12시까지라고 건강학자들과 생리학자들이 거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이것이 독립적인 건 아니고 배타적인 건 아니고 서로 영향을 주지만 거의 뚜렷하게 이 시간대에 그 기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4시부터 12시까지가 배출의 시간에 음식물이 들어가면은 배출의 기능이 떨어지고 아침 한 끼를 걸으면서 이 내장 기관에 휴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이나 일주일의 차이는 별 만지가 아니지만 일생 동안을 생각해 보면은 이 소화기관의 휴식과 쉼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과 계속 이것이 활동되는 사람과의 차이는 큽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자동차나 휴대폰도 휴식이 필요한데 생명체의 근원인 인간의 장기도 휴식을 줘야 되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편한 것이 아침 단식인데 그리고 이제 간헐적 단식에서 아침 단식을 주장하는 이유는 점심은 활동상 여러 경우에 이제 뭐 걸릴 수가 없게 되고 저녁은 사실 세 끼 중에서 행복한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은 보통 바쁘고 그래서 한 끼를 걸른다면은 뭐 아침이 가장 실천하기가 쉽고 그리고 거의 불편함도 못 느끼고 그래서 이제 아침 단식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 보통은 점심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저녁을 또 적게 먹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이 아침을 거르는 그런 간헐적 단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속성 중에 동물의 속성은 동물은
식물과 달리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동물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자체가 본능인데 움직임이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달리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젊었을 때는 뭐라고 안 해도 자꾸 움직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능상으로 자꾸 움직입니다. 근데 중장노년으로 갈수록 귀찮아지고 자꾸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꾸 앉으려고 하고 근육의 감소라는 근감소증이 대두가 되고 그다음에 근지방증 그다음에 근육이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은 1년에 1%, 2%씩 자꾸 손실이 됩니다. 그거는 생명의 본능입니다. 나이가 들고 자꾸 노쇠해지기도 하다 보면 그 근육이 자꾸 쇠퇴가 되는데 근육이 그렇게 없어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허벅지와 엉덩이가 거의 헐렁헐렁한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걷기도 힘들고 자꾸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그러다 보면 자꾸 더 걷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눕게 되고 앉게 되고 더 악순환이 되고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제 가시게 되는데 그 근력 운동 특히 이제 걷는 운동이 좋습니다. 걷는 운동 좋은데 걷는 운동만 해서는 근육이 붙지는 않습니다. 이게 혈액 순환에 좋고 요통과 무릎 통증에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 장년 노년으로 갈수록 근육을 보강을 해야 되고 걷기만 해서는 근육은 붙지 않기 때문에 근육 운동을 따로 어떻게든지 좀 해줘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근육이 약하면은 만성 질환과 그다음에 근감소증, 뇌 건강에 자꾸 퇴화가 됩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도 혈액이 순환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잘 되는 이 원동력은 혈액 순환의 힘은 심장에서부터 오지만 심장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 손 발끝에 있는 피들을 다시 올리려면은 근육이 움직여야지만 이게 다시 심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근육이 자꾸 떨어지면은 이 혈액 순환이 잘 안 됩니다. 좋은 혈액 순환을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고 운동 중에서 그 근력 운동이 걷기에 플러스해서 꼭 추천드리는 겁니다. 움직임의 근본은 뼈와 근육입니다. 뼈와 근육이 작동을 해야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뼈와 근육을 연결시키는 그 힘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완곡을 조절할 수 있는 관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뼈 움직임 세트라고 하는데 뼈, 근육, 힘줄, 관절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잘 돌아가야 됩니다. 특히 나이를 먹다 보면 근육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관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관절이 보통 마모가 됐다고 하는데 관절의 마모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사실은 관절 주위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자꾸 노쇠하고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관절이 자꾸 아픈 겁니다. 어떤 근육 운동이 필요할까? 근육 운동 종류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헬스클럽에서 하는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하는 운동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하지만 보통 그렇게 매번 하기가 힘들면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앉았다 일어서기 이걸 영어로 이제 스쿼트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플랭크라고 하는 팔꿈치로 뻗쳐서기 뻗쳐서 발끝하고 팔꿈치를 딱 대고 허리와 등뼈를 평평하게 하는 플랭크. 그러니까 스쿼트와 플랭크가 아주 중요한 기본 운동입니다. 앉았다 서기가 뭐가 운동이 되느냐. 이거를 20회를 한 3회만 하면 아주 뻐근합니다. 근데 이거를 꾸준히 할 수 있으면 거의 웬만한 근육 운동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뒤에 발 대고 일자로 이거는 코, 등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운동입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운동이고 가장 효과가 좋고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추천드리면은 푸시업.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한 며칠 하다가 이제 안 하게 됩니다. 아니, 힘들거든요. 귀찮고. 앉았다 일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한두 번 하는 건 쉽지만 20번, 30번,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의 그 기본 방침은 가능한 한 힘들게, 가능한 한 오래, 가능한 한 자주. 그런데 전제 조건은 너무 무리하지 않게. 무리하면은 또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20,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쉽게 하면은 근육이 잘 안 붙습니다. 가능한 힘들게, 가능한 한 많이, 가능한 한 자주, 매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만, 보통 사람들한테 일단 푸시업, 스쿼트, 플랭크 3개를 매일 한 세트 한 20번, 그 다음에 한 3세트, 이것만 할 수 있으면은 다른 운동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걸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재미가 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구로 또 하게 되고, 자꾸 근육에 대해서 공부도 하게 되고 해서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 3개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할 수 있으면은 건강 장소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는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낙상 넘어지면 안 된다. 뭐 누구든지 다 나이를 먹으면 넘어지지 말아야지. 의외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늦은 가을부터 이른 봄 사이, 특히 겨울에 낙상 사고가 거의 한 40%, 50%를 차지합니다. 낙상의 근본 원인은 근육이 약해진 겁니다. 배 복근부터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다 보면 자꾸 살살 걷게 되고, 살살 걷다 보면은 뭔가가 약간 돌출이 생기면은 이게 훨씬 더 데미지가 큽니다. 위협이 되고. 낙상은 조심한다고 해서 의외로 생각지 못한 경우에 이제 방에서 가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고, 목욕탕에서 미끄러지고, 그 다음에 길 가다가 뭐 돌부리에 넘어지고, 아까 얘기한 플랭크와 스쿼트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는 가능하면 앉지 말고, 근데 자꾸 앉게 되죠. 힘드니까. 근데 서야지 이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근육이 보강이 됩니다. 근데 앉으면 하나도 보강이 안 됩니다. 그러고 웬만하면 걷고, 이것만 해도 아까 얘기한 플랭크와 스쿼트와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앉지 말고 서기, 그리고 차 타지 말고 웬만하면 걷기, 이것만 해도 낙상의 예방 효과가 상당히 보강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좀 힘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앉게 되고, 차 타게 되고, 누군가가 자꾸 뭔가를 부축하게 되고, 부축이라는 건 편하지만 편할수록에 퇴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에서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데, 이러면은 나쁜데 그래도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의 그 갈등 속에서 계속 넘어지지 말아야지 하지만, 플랭크와 스쿼트, 앉았다 일어서기, 팔꿈치로 허리 펴기, 그 다음에 앉지 말고 서기, 이거를 할 수 있으면은 낙상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것만 보강이 돼도 훨씬 더 이 다리에 탄력이 생깁니다. 실천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운동도 아니고, 근데 사실 그걸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느냐, 매일 하느냐, 자주 하느냐, 차이가 큽니다, 나중에는. 서양의학은 엄청난 발전과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질환 질병에서 서양의학이 다 해결해 줍니다. 동양의학은 서양의학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자연의학부터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대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질병은 서양의학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당연히 서양의학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만성질환과 암이나 그다음에 자가면역질환 같은 경우에서는 서양의학이 효과가 지지부진하고 그렇게 썩 빨리 깨끗하게 시원하게 낫질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동양의학은 시간이 걸리지만 근본을 해결하려고 하는 몸의 원리를 작동을 제대로 촉진시켜 가지고 순환이 잘 되게 하고 그다음에 오염이 된 것을 스스로 해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촉진을 할 수 있는 것이 동양의학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은 배척 관계가 아닙니다. 어느 부위에 어느 질환에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 선택사항입니다. 몸의 순환하는 문제, 오염 문제, 그다음에 자생력을 보강하는 문제에서는 동양의학이 인체의 근본 원리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제 질병과 질환이 극단적인 얘기지만 거의 7, 80%의 질병은 자가치유로 고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이게 급성, 사고, 외상, 전염병 이런 것들에 의한 건 당연히 서양의학이 가장 효과적이고 금방 낫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의 경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만성질환입니다. 만성질환에서는 자가치유력이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자가치유력으로 하기 위해서는 몸의 순환과 그 기능이 저절로 작동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서양의학에서 빨리 수술을 하든 약을 먹든 빨리 증상이 없어지면은 이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을 없애는 약, 수술, 그다음에 뭐 다른 치료 요법은 굉장히 성행하고 있지만 결국 만성 질환의 경우에 좋은 혈액과 좋은 순환이 몸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술과 약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가치유력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자가치유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좋은 영양과 좋은 산소와 좋은 움직임이 있어야지 신체 내부에서 내부의 힘에 의해서 이 자가치유력이 발동이 되고 좋은 혈액과 좋은 순환이 되면은 암, 당뇨, 고혈압의 그 원인들이 차츰 해소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은 만성 질환을 빨리 해결할 거냐?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서양의학에서 약과 수술을 하면 되지만 증상만 없어지지 원인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가치유력을 보강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또 인간의 그 본성에 들어간 잘 먹어야 되고 잘 움직여야 되고 잘 촉진을 시켜야 되는 일, 그것에 순환의 힘이 또 운동이 되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 근육이 보강이 돼야 되고 서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만성 질환은 원인이 같습니다. 보통 얘기하는 4대 만성 질환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 그다음에 암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암도 대사질환이기 때문에 쉽게 낫질 않습니다. 그래서 만성이고 이것의 원인은 체내의 불균형입니다. 이 인체 생리 시스템에서의 불균형의 원인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 혈당입니다. 혈당이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혈당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혈당과 인슐린의 과다 때문에 혈액순환에서 자꾸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끈적끈적해지고 눅눅해지고 뭔가가 자꾸 장애물이 생기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 순환을 하면서 세포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세포에 제대로 공급을 못하다 보니까 세포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부조화가 생기고, 세포에 영양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양과 산소가 없이 버틸 수 있는 세포를 만든 것이 암세포고, 이 혈당이 과다가 되고 인슐린이 과다가 되다 보니까 당뇨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것이 혈액을 자꾸 오염시키고 혈액의 순환이 자꾸 지장이 생기다 보면 동맥경화가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그래서 원인은 체내 혈액의 순환의 불균형입니다. 고혈압, 암, 당뇨, 고지혈 다 원인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가치유의 핵심은 세포의 원래 기능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암은 세포가 산소, 영양소 없이 악성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이 암세포고, 그 다음에 세포에 이 영양소와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당과 스파이크가 최소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혈관에 노화가 없어야 되고 하는 것들, 모든 것이 세포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자가치유입니다. 자가치유를 보통 이제 우리가 자연치유라고도 합니다. 자연치유라고 하는데 제가 자꾸 자가치유라고 하는 이유는 자연치유라고 하는 말 뜻에 가만히 있어도 저대로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자가치유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서 몸에 제대로 된 원래의 기능을 돌리는 것. 자가치유는 비건강한 음식을 건강한 음식으로 바꾸는 것. 비건강한 생활습관을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바꾸는 것. 좋은 산소를 마시는 것. 이 세 가지가 같이 겸비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경우는 산속에 들어가서 좋은 것을 먹고, 그 다음에 좋은 공기, 그 다음에 운동,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이제 뭐 자연치유라고 얘기하는데, 자가치유는 별거 아닙니다. 비건강한 음식과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건강한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도 바꾸고 안 움직이는 것을 쓰도록 하고 체내의 근본 원리를 잘 작동시키도록 촉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자가치유고, 이게 저절로 자가치유력이 가동이 됩니다. 사람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쭉 생활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원인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은 말기암 환자도 그렇고 당뇨 심한 환자도 그렇고, 자기가 꼭 해야 되면 좋은 식습관, 좋은 음식, 좋은 생활습관을 바꿔서 저절로 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것이 저절로 내부적으로 힘이 생겨서 질환을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소금과 고혈압의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학자들 사이에서 계속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결론은 소금은 혈압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소금을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소금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지난 수십 년간 알고 있던 콜레스테롤이, 지방을 많이 먹다 보면 콜레스테롤이 많이 생겨서 이건 심장 질환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라. 이것이 지난 50년 동안 쭉 일어났던 일입니다. 최근에 엄청난 반발이 있습니다. 연구 논문뿐만 아니고 타임지에서까지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콜레스테롤은 인체 구성 성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뇌의 구성 성분의 90%가 콜레스테롤이고, 세포의 구성 성분의 90%가 콜레스테롤이고, 신경막의 90%가 콜레스테롤이고, 성호르몬의 주 원소가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적다 보면은 아까 얘기한 뇌의 문제, 세포의 문제, 신경의 문제, 호르몬의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라, 뭐 지방을 조심하라 이 전까지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이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면서부터 부작용이 생기게 됐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의 부작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만듭니다. 섭취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한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85%, 음식에서 15%를 조달합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많다 적다의 문제는 많으면 간에서 덜 만들고 적으면 간에서 더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몸에서 필요한 콜레스테롤 양을 간이 스스로 조절을 합니다. 근데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는 뭐냐? 보통의 경우에는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이 콜레스테롤이 가서 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염증을, 그래서 간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은 염증을 관리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입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염증을 줄여야지 몸에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덜 만듭니다. 콜레스테롤은 저희가 지금 뭐를 먹어라, 뭐를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은 음식으로 조달하는 건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란 노른자를 안 먹고 새우를 안 먹고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은 일단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면 되는데, 콜레스테롤이 좀 섭취된 게 많다고 해서 그것이 몸에 다 응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배출이 되고, 그래서 필요한 것은 간과 몸이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양에 대해서 14년 타임지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수십 년간 과학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엉뚱한 짓을 했다. 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나 심장질환의 발생과 원인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타임지에서 처음에는 50년 전에는 이 콜레스테롤을 잡아야 된다고 주장하던 그 캐치프레이즈 똑같습니다. 50년 후에 이렇게 나왔고, 의과학은 매일 발전하고 있는데 새로운 연구 결과는 매일 나오고 업데이트 되는데 최신 의학을 따라가지 못하는 의사들이, 병원들이 계속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고 있다. 햇빛과 피부암의 문제도, 피부암이 주로 생기는 인종이 있습니다. 백인종입니다. 황인종과 흑인종, 인종에 따라서 피부암 발생이 전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뭉뚱그려서 햇빛을 많이 쬐이면 자외선 때문에 피부암이 생긴대. 그러면은 자외선이 강한 지역에 있는 흑인들은 피부가 검습니다. 자외선을 덜 받기 위해서 저절로 몸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황색인종은 중간 정도 되고, 백인들은 햇빛이 약한 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햇빛을 더 받고 자외선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몸의 색깔이 흰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더 받게 되고, 그래서 피부암은 햇빛을 많이 받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햇빛이 피부로 침투가 잘 되는 흰색 인종들이 피부암에 많이 걸리는 것이고, 저희가 일률적으로 우리도 햇빛을 많이 쬐면 피부암에 걸린다고 하는 것이 일단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고려할 건 없습니다. 미네랄의 문제,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 중에 연료 영양소가 있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것을 연료를 잘 분해할 수 있는 영양소가 비타민과 미네랄인데, 미네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체의 4%를 차지하고 있고, 근데 이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서 많은 소금을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가 많습니다. 미네랄은 우리 채소와 해조류에 너무도 풍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섭취하면 되는데 물에서 미네랄을 찾아야 되고 소금에서 미네랄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고급 물, 고급 소금으로 해서 비싸게 팔리고, 이게 다 어떤 마케팅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네랄은 무기 미네랄과 유기 미네랄이 있는데, 인체가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유기 미네랄입니다. 소금과 물에 있는 미네랄은 무기 미네랄입니다. 이 무기 미네랄을 식물이 유기화해서
있을 때 그 식물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것이 유기미네랄이고 인체가 소화할 수 있고 흡수해서 쓰일 수 있는 것은 유기미네랄입니다. 미네랄도 소금과 물에 있는 미네랄을 많이 혼동들 해서 좋은 물, 좋은 소금으로 알고 쓰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상식하고 많이 벌어지는 얘기고, 과일은 건강에 매우 이롭다. 아니다. 과일은 득보다 실이 많다. 이런 팽팽한 주장이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최상의 건강식품이라고 추앙되고 있습니다. 옛날 과일은 정말 좋은데 오늘날 과일은 자연산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사람이 인위적으로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가공식품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과일도 뭔가가 달아야지 더 잘 팔리기 때문에 모든 과일을 자꾸 당도를 높이게 만듭니다. 근데 이 과일의 당도는 과당인데, 과당은 포도당보다 훨씬 더 인체에 흡수되는 속도하고, 그 다음에 과당이 체내에 최종 당화를 만드는 산물이 있는데 AGE라고, 이 당화를 일으키는 속도가 포도당보다 과당이 10배가 높습니다. 설탕하고 과당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수십 년간 인위적으로 자꾸 당을 높이기 때문에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은 자꾸 워닝 라이트가 켜집니다. 그래서 채소는 많이, 과일은 조금, 과일을 많이라고 안 합니다. 이제 과일을 조금. 그것은 원래 과일은 괜찮은데 요즘 과일은 거의 당도를 높인 가공식품과 비슷해서 이 과당이 너무 급격히 올라가고, 그래서 과일보다는 채소가 훨씬 더 권장됩니다. 과일은 득과 실이 같이 있습니다. 채소, 과일 중에서는 채소가 훨씬 더 낮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면 근육이 보강이 된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까지 얘기한 근육을 보강해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이 보강이 되면 단백질만 먹으면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단백질을 먹고 근육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붙습니다. 단백질만 먹으면 단백질 과당이 돼서 몸에 다른 이상을 또 일으킵니다. 운동만 한다고 근육이 붙는 건 아닙니다.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꼭 먹고, 단백질을 먹고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붙고, 근육이 붙어야지 여러 가지 몸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근육이 됩니다. 사람의 입맛은 천차만별이고 굉장히 또 한편으로 간사하고, 당은 사람의 본능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당에 대해서 워낙 빠져 있기 때문에 요즘은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우리가 아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이 당 때문에 생긴 거예요. 청량음료부터 요새 후르츠라고 있는데 젤리하고 설탕으로 만든 거 그렇게 좋아하고, 이게 얼마나 당이 많은지를 모르는데 그냥 섭취하고 있습니다. 젊고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소화 배설이 좀 노년층보다 빨리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영향은 노년층보다 덜 할지 모르지만 쌓아지면은 지방간 그 다음에는 이제 당뇨로 갑니다. 그래서 젊은 층의 당뇨에 대해서 경고도 많이 나오고, 가능한 당질은 적게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능한,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정제 탄수화물, 밥빵면, 이게 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밥빵면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원인이 중요하면은 몸에 들어가서 너무 빨리 소화가 되고 너무 빨리 당을 올리기 때문에, 채소나 단백질, 지방은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너무 빨리 올리다 보면은 혈당이 빨리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인슐린이 급격히 또 나와야 되고, 또 빨리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꾸 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주 치명적입니다. 혈관 건강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순환 건강에. 그래서 이제 먹을 때는 좋지만 먹고 나서 몸에서 자꾸 혈당을 높이면 또 인슐린 나서 낮추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혈관을 자꾸 긴장을 주고 경화를 시키고, 그래서 또 뭐 동맥 경화로 가고 고혈압으로 가고, 그래서 안 먹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밥방면은 뭐 우리가 주식이니까 어느 정도 조금 줄인다는 의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순서를 거꾸로 먹자. 먼저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천천히 소화되고 천천히 당을 올리는 걸 먼저 먹고, 그 뒤에 이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이 전체적으로 몸에서 소화되고 천천히 된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 책을 보고 느끼기 전까지는 그냥 막 같이 먹었는데, 한 몇 년 전부터 이 먹는 순서를 좀 따라서 하고 하니까 훨씬 좀 좋습니다. 근데 뭐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근데 보통 이제 같이 먹죠, 그냥 다. 근데 우선 채소부터 좀 먹으면은 조금 포만감도 생기고 기분도 좋습니다. 밥 많이 들어간 것보다. 언제부턴가 고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후식으로 조금만 그냥 밥하고 면 먹고, 그렇게 먹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뭐 건강 정보라는 건 뭐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나도 그렇게 느끼고 실천을 해봤고, 그 다음에 또 요새 나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그렇게 서포트한다. 이거 해보자. 그러다 또 이게 또 5년, 10년 지나면 또 바뀔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여러 연구 결과들, 그 다음에 실제로 또 체험해보고 느낀 것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는 걸 이제 강조 드리는 거고. 그래서 당을 가능하면 줄이자. 정제 탄수화물, 밥방면을 적게 먹으면서 나중에 먹자. 이것만이라도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좋은 지식, 무슨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실제로 사람들이 그거를 실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되면은 사실 다 그냥 쌓여놓은 그냥 지식들입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책을 집필하고 사람들이 거기 많은 영상으로 다 설명을 못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걸 실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마도 거의 실천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그것도 좋겠다,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매진말에 쓴 게 행하는 만큼 장수한다 라고 쓴 겁니다.